저는 오늘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손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30년을 모아 산 집에서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생 심판에서 여러분께 그 아픈 진실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68살 김정순입니다.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보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하나하나 물에 씻어 다듬는 동안 손은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우리 민수 생각만 하면 힘이 났거든요. 남편은 민수가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2배로 일했습니다. 남편 목까지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손목에 찜질팩을 감고 그렇게 버텼어요. 손님들이 아줌마 깎아줘요. 할 때마다 웃으며 그래요. 조금만 깎아드릴게요.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이 부었어요. 집에 돌아와 발을 주무르다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면 다시 웃게 되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 우리 민수한테 집 한 채 사줄 수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민수는 대학을 나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처자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날 수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참 착해 보였어요.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죠.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식 날 저는 시장 동료들이 모아준 축의금까지 보태서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너무 많아요. 하며 사양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뭐.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전세금은 제가 보탰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죠. 무슨 소리야? 엄마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트 하나 나왔대요. 괜찮은 곳이에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가 제 집을 갖는구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거기 있었어요. 1억 9천만 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들한테 집 사주려고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사기도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명의도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인걸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수가 제 집에서 살겠구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수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저는 잘 읽히지 않았지만
민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쓰던 도장. 손때 묻은 그 도장을 계약서에 찍으려는데 민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문제니? 민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민수를 봤고요.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근데 명의는 수진이로 하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의를 며느리로요? 제가 번 돈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엄마 돈으로 사는 건데? 민수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증여세 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주시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수진이 명의로 하면 나중에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기도 쉽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증여세? 공동명예?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들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세요. 세금 아끼려고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제 이름이든 민수 이름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가족인데 며느리 이름이면 어때요? 아들 이름이나 며느리 이름이나 똑같은 거지.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뭐.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나중에라는 말.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못 믿는다는 인상을 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수진이가 좋아하겠네.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살게요. 그 웃음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혔어요. 매수인 박수진.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네 글자로 줄어드는 순간이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민수가 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봤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30년이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뿌듯해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오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웃었어요. 뭘 고생을 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햇살이 가득했고 깨끗했고 넓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어요. 잡채를 만들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다진 솜씨로 음식을 차렸죠. 수진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들이 거실에서 와글와글 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친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좋은 집이다. 부럽다. 어떻게 샀어?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이거 내가 산 집이야.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산 집이라고요?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대박. 어떻게 모았어? 돈 꽤 들었겠다.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응, 거의 2억 가까이. 진짜 빡셌어. 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의 2억이라고요? 정확히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으로요.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뭐래? 같이 사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좋아하시지 뭐. 손주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여기선 내가 주인이잖아. 당연히 내 방식대로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내가 주인이잖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맞아요. 수진이 주인이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은 박수진이니까요. 저는 그저 돈을 낸 사람일 뿐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주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 좋지? 저는 웃었어요. 그래, 정말 좋구나. 우리 손주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죠. 문득 시장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던 그 시간들. 손님들이 깎아주세요. 할 때마다 웃으며 조금만 깎아드릴게요. 하던 그 순간들. 힘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 좌판의 주인. 하지만 이 집에선 달랐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저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짜리 방. 창문도 작고 옷장도 작고 모든 게 작았어요. 짐을 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2억 원짜리 집에서 제 몫은 6평이구나.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 사진은 시장 집에 두고 왔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의 불빛. 저마다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 가족이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요.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니,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평생의 습관이었거든요. 시장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계란말이도 부쳤고요. 6시쯤 되면 수진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으로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아침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민수도 다이어트 중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었던 국자가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였는데 아무도 먹지 않는다고요? 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 혼자 먹을게. 수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며칠 후 손주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습니다. 승우와 민지, 두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작은 반찬통에 김치도 담았고요. 아침에 수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제가 싼 도시락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먹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승우 김치볶음밥 좋아하잖아. 수지는 도시락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애들 친구들 도시락은 다 샌드위치나 파스타예요. 김치 냄새 나면 애들 놀림 받아요. 김치 냄새라고요? 제가 평생 담가온 김치인데 그게 창피하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새로 도시락을 쌌어요. 샌드위치와 방울토마토를 넣더군요. 손주들이 현관으로 나가면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웠죠. 귀가 잘 안 들려서요. 그런데 방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시끄러워요. 애들 공부해야 하는데.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소리를 너무 키웠구나. 볼륨을 낮췄어요. 하지만 이젠 화면 속 배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라디오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쓰던 거였죠.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밤 9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집이 늘 시끄러웠어요. 저녁이면 TV 앞에 모여 앉아 웃었죠. 민수가 엄마 저거 봤어요? 하면 저도 응, 진짜 웃기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가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민수야, 조심해서 가. 말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엄마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민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우리 민수가? 경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 즉사, 병원 영안실.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저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죠.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민수, 민수. 그 비명에 정신이 들었어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없을 거였어요.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 천을 걷어냈을 때 민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갑고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는 얼굴.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엄마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평생 잡아온 손. 아기였을 때, 학교 갈 때, 결혼식 날 잡았던 그 손. 이제는 차가워진 손. 수진도 울었습니다. 남편 위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민수를 사랑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얼굴이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3일장이었습니다. 3일 내내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저 민수 영정만 바라봤죠.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힘들겠지만 같이 이겨내자. 우리 둘밖에 없잖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몸은 뜨거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발인 날 민수를 보냈습니다. 연구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민수가 정말 간 거구나.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 그 안에 민수가 있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민수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봤어요. 며느리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랑 애들이 알아서 살 테니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 되었다는 걸. 아니, 손님보다 못한 짐이 되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6평짜리 방. 창문도 작고 옷장도 작고 모든 게 작았어요. 침대에 앉아 민수 영정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너 없는 집이 너무 춥구나.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영정 속 민수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밤마다 민수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수진이랑 애들 잘 지켜볼게. 너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친구들이 또 놀러 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갔습니다. 친구들이 어머,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친구 하나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근데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게 좀 솔직히 불편하긴 해. 뭐 하나 할 때마다 눈치 보이고.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요양원은?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아보는 중이야. 근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할머니, 나 승우야. 손주 승우였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승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웃었어요.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그냥 눈이 좀 아파서 그래. 승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승우를 꼭 안았어요. 그래, 할머니도 승우 제일 좋아. 승우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닫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애들이 다칠 거야. 다음 날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고집 세세요. 뭐 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마트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채소 뒤에 숨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한숨 쉬었습니다. 가족이죠, 뭐. 근데 솔직히 남편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저는 손수레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집 세다고요? 제가 언제 고집을 부렸나요? 저는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어요. 승우 글씨체였죠. 할머니 사랑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울었어요. 그래, 우리 승우가 있잖아. 내가 버텨야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참아야지. 손주들도 있고 내가 무너지면 애들도 다칠 거야.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죠. 비를 맞으며 문 앞에 서 있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수 장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하늘이 찢어질 것처럼 천둥이 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주들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수진아, 왔구나. 밥 거의 다 됐어.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수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따로 살라고요? 갑자기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 빗소리만 들렸어요. 민수 없잖아요. 이제 저랑 아이들만 남았고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젠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요. 제 눈치를 본다고요? 저는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진아, 우리 가족 아니니? 민수가 없어도 우린 가족이잖아.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가족이죠. 근데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제가 주인이라고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이름, 주인. 맞아요. 등기부에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번 거였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 짐이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옷, 화장품, 책.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니? 수진이 가방을 들어 현관으로 가져갔습니다. 문 앞에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이젠 따로 사세요.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산 집에서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어디 가서 살라고.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고시원이든 어디든 알아서 가세요. 제가 더는 책임질 수 없어요. 민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랑 아이들이 주인이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30년을 모아 이 집을 사준 제가 남이라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승우와 민지가 나왔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대치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쫓아내요? 할머니. 승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아이들을 잡아당겼어요. 애들아, 방 들어가. 어른들 일이야. 승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싫어. 할머니. 수진은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이 다시 제게로 왔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애들 더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한 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과 불편함만 가득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깥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30년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 젖은 옷. 그저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이 문 너머에 제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다시 열릴까요? 수진이 나와서 어머니 들어오세요. 할까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어요.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 있었죠. 저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가방을 질질 끌면서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죠.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가방 바깥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젖은 손으로 주워들었습니다. 낡은 노란 봉투. 뭐가 들어있을까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흐릿해진 글씨.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어요. 매수인 김정순, 매도인 이영호,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수인 김정순,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이 집을 산 사람은 저였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했던 거예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처음 받았던 서류. 그때 공인중개사가 일단 계약서 받아두세요. 라고 했던 말. 저는 그걸 가방에 넣어뒀었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등기를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지만 최초 계약은 제 이름이었던 겁니다. 저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해진 글씨. 하지만 선명했어요.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산 집이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제일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기사님이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제가 온몸이 젖어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 너머로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집들. 저마다 가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제가 산 집조차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타고 있었을 뿐이죠. 한참을 가다가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벨을 눌렀어요. 버스가 섰고 저는 내렸습니다. 고시원 입구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비 맞으셨네요. 방 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룻밤만 묵을 곳이 필요해요. 아주머니는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다시 펼쳐봤습니다. 매수인 김정순.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 집은 제가 산 겁니다. 제 돈으로요.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 저는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반드시.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계약서를 품에 안은 채로요. 눈을 감았어요.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정리할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해야 했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빗물에 씻긴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계약서는 제일 안전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첫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손에 든 휴대폰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구청을 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구청에 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어요. 구청 방향 버스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을 시간이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 제 미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권리를 찾는 법을요. 6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구청 문이 열리는 9시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손에 든 컵이 떨렸어요. 가방 속 계약서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종이. 시계를 봤어요. 8시 50분.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구청까지 걸어갔어요. 구청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 이게 다 헛된 희망이면 어떡하나? 혹시 이 계약서가 쓸모없는 종이면 어떡하나?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어요. 민원실이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B-47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B-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3번 창구로 갔어요. 젊은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좀 발급받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물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가 산 그 집, 며느리 이름으로 된 그 집.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저는 돈을 내고 등기부 등본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소유자 박수진.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저기요, 이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원본이랑 대조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중요한 자료네요. 매수인이 할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돈을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명의를 며느리로 바꿨어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추가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세요. 거기 원본이 있을 겁니다. 법무사요? 어디 가야 하나요? 공무원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여기요. 이 근처 법무사 사무실이에요. 계약 당시 법무사였을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구청을 나왔어요. 손에 등기부 등본과 메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그곳에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주소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어요. 낡은 건물 2층에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벨이 딸랑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쓴 법무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이야기, 며느리 이름으로 바뀐 이야기, 모든 걸 말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아, 있네요. 2023년 4월 계약이죠? 네, 맞아요. 법무사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더니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요. 무엇을요? 법무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약정서예요. 박민수 씨가 작성한 거네요. 민수가요? 우리 민수가? 법무사가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민수 글씨체였어요. 익숙한 글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본인 박민수는 2023년 4월 15일 매매한 5호 아파트 5호동 5호의 실제 자금 제공자가 모친 김정수님을 확인합니다. 본 부동산의 명의는 세금 문제로 배우자 박수진으로 등기하나 실질적 소유권은 김정순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아래에 민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3년 4월 20일. 저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야, 내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 남기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엄마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면 소송 가능합니다. 실제 자금 제공자 증명이 되니까요. 소송이요? 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요. 이 약정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는 약정서를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손에 약정서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약정서를 다시 봤어요. 민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주 승우였습니다. 할머니? 승우야, 할머니야. 승우 목소리가 작았어요. 엄마 몰래 전화했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계세요? 할머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우야, 할머니는 너희들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승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통화하고 밤늦게 나가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누구랑 통화해?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웃어요. 아빠 생각하면서 웃는 게 이상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는 건가요? 승우야, 앞으로 엄마가 어디 가거나 누구 만나면 할머니한테 알려줄 수 있어?
네,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7월 3일 쫓겨난 날, 7월 5일 구청 방문, 등기부 등본 발급, 7월 6일 법무사 사무실 약정서 확보, 그리고 적었습니다. 수진, 누군가와 자주 통화, 밤늦게 외출, 모든 걸 기록해야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여자였습니다. 친절해 보였어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약정서, 모든 걸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소송 걸 수 있어요.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몇 달은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착수금이 필요한데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권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을 모아 산 집입니다. 제 이름이 등기부에 없다고 해서 제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승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오늘도 늦게 들어왔어요. 남자 목소리 들렸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7월 18일 마이너스 수진, 남자와 만남 추정.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버스를 타고 그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남자가 보였습니다. 민수 친구였던 것 같았어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7월 22일 마이너스 수진, 남자와 카페에서 만남. 민수 친구로 추정.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빼곡해졌어요.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 준비 끝났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소장을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 이름이 원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피고였어요. 서명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투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김정순이야.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8월 1일 소송 제기. 새로운 시작.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내고 있어. 내가 남긴 약정서 덕분에. 고마워, 아들아.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꿈에서 깬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그 집에서 며느리는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웃음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소송을 제기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승우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승우야, 엄마 어떠시니? 승우 목소리가 작았어요. 엄마가 남자 아저씨랑 자주 만나요. 아빠 친구였던 분이래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래, 알았어. 또 뭐 있어? 어제 은행 다녀오셨어요. 뭔가 서류 들고 웃으시더라고요. 은행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는 건가요? 승우야, 고마워.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어요. 8월 15일 마이너스 수진, 은행 방문. 서류 소지, 대출 추정?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혹시 피고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가능해요. 아직 등기부에 가압류가 안 걸렸으니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럼 집을 팔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곧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못 팔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수진이 보였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민수 친구였던 강준호.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손목에 새 시계가 보였어요. 명품 가방도 새 거였고요. 저는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문득 화가 났습니다. 남편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나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였어요. 증거를 모을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란을 넘기다가 눈이 멈췄어요. 5호 아파트 5호동 5호 담보대출 공고. 그 주소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산 집, 며느리 이름으로 된 그 집. 손이 떨렸어요. 그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소송을 걸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가압류 신청할게요. 정말요? 집 안 팔려요? 네, 가압류 걸리면 못 팔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곧 내용 증명 보낼게요. 소송 통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수진이 알게 되는구나. 제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그 시각 수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승우가 나중에 전화로 말해줬어요. 엄마가 거울 보면서 웃었대요.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시어머니도 없고 자유야. 수진은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강준호와 데이트하러 가는 길이었대요. 아이들에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너희 할머니 얘기는 하지 마. 승우가 물었대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안 와.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승우가 울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승우가 들은 이야기를 제게 전해줬습니다. 수진 씨 혼자 사는 것도 아닌가 봐. 남자 드나드는 거 봤어. 아, 남편 친구래. 근데 좀 그렇지 않아? 아직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잖아. 수진은 그런 말들을 무시했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다녔대요. 어느 날 수진은 동네 카페에 앉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랑했어요. 이거 봐. 준호가 사준 거야. 친구들이 감탄했답니다. 우와, 비싼 거 아니야? 수진이 웃었어요. 그러게. 준호가 나한테 잘해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수진이 손을 휘저었어요. 쫓아냈어. 이제 내 집인데 왜 시어머니 눈치 봐? 친구들이 놀랐답니다. 진짜? 그래도 괜찮아? 수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괜찮지. 집은 내 이름이고 돈도 있고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승우에게서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8월 20일 수진, 친구들에게 자랑. 오만함 극에 달함.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은 집에 있었어요. 강준호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우편함에 뭔가 넣는 소리. 수진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란 봉투가 보였어요. 뭐지? 문을 열고 봉투를 주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통보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김정순, 피고 박수진, 청구 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원상 회복.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강준호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송을 걸었어. 강준호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소유권 이전? 이게 뭔 소리야?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 늙은 여자가?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준호가 물었어요. 큰일 아니야? 집이 시어머니 거였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이야. 등기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괜찮잖아. 하지만 수진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돈은 시어머니가 냈어. 근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될까? 강준호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수진이 창백해졌어요. 대출 받았어. 2억.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해. 번호를 돌렸어요.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수진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다고,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고 변호사가 물었답니다. 집 살 때 누가 돈 냈어요? 수진이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요. 근데 제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변호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증여인지 차용인지 증명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서류 가지고 사무실로 오세요. 검토해 봐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뭐래?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문제가 될 수 있대. 집을. 강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우리 받은 돈은? 수진이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밝았던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직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시어머니가. 강준호가 말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 먼저 갈게. 좀 복잡해서.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야, 가지 마. 하지만 강준호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되면 연락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쾅!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이 있었어요. 아까까지 자랑하던 그 가방. 하지만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소송 통보서를 다시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어요. 원고 김정수는 피고 박수진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본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며.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 집인데. 내 이름인데.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승우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엄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가압류 결정 났어요. 이제 집 못 팔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피고가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짓 승리의 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웃음은 멈췄고 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8월 25일 소송 통보서 전달 완료. 가압류 결정. 수진 변호사 급히 접촉.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수진아. 법원 계단 앞에 선 그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섭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내가 남긴 약정서 믿고 끝까지 가볼게.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9월 초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은 제게 너무 낯선 공간이었어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살았던 제가 판사 앞에 서서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니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죠. 계약서, 약정서, 은행 거래 내역, 30년의 증거들. 법원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였습니다. 혹시 김정순 씨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소유권 분쟁 사건이라는데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인터뷰는 재판 후에 하시죠. 기자가 물러났지만 카메라는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서 가시죠. 법정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 맞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죠. 수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 눈빛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수진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반대편 의자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기다렸을 뿐이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이 안내했어요. 저는 일어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엄숙했습니다. 판사석이 높이 있었고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고요. 수지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방청석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도 있었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우리도 앉았습니다. 판사는 50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사 제2022호 소유권 이전 청구의 건. 원고 김정순, 피고 박수진. 판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원고 측 주장하세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본 사건은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김정수는 2023년 4월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세금 문제로 며느리인 피고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피고 측 주장하세요. 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본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정상 등기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증여로 봐야 합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에 동의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쪽 서류를 번갈아 보더군요. 원고 측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먼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원고 김정순의 계좌에서 1억 9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는 부동산 매매 대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어요. 또한 최초 매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김정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읽었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죠.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돈은 원고 계좌에서 나갔으나 실제로는 피고 통장을 거쳐 송금됐습니다. 이는 증여로 봐야 합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돈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을 제가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게 증여 아닌가요? 목소리는 자신 있는 척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까?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그런 건 안 쓰잖아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남긴 약정서였어요. 이것은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이었던 고 박민수 씨가 작성한 약정서입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금 제공자는 김정순이며 실질적 소유권은 김정순에게 있다. 서명자는 박민수입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수진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약정서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희는 그런 약정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판사가 약정서를 다시 봤습니다. 서명과 날짜가 명확하네요.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판사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남편이 그런 거 남겼는지 몰랐어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수진이 입을 다물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적 감정과 금융거래 내역 정밀 조사 후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망치가 탁 소리를 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약정서가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반은 온 거야. 아니, 어쩌면 반도 넘었을지 몰라. 수진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나한테 그랬잖니. 집에서 쫓아낼 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원을 나갔어요. 밖에서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 때 최종 판결 날 겁니다. 희망적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승우였습니다. 할머니? 승우야. 할머니, 오늘 재판이었죠? 어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잘했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 응원해요. 꼭 이기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승우야. 우리 승우가 있어서 할머니 힘이 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았어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9월 5일 마이너스 첫 재판. 약정서 제출. 판사, 추가조사 지시. 승소 가능성 높음. 노트를 덮으며 민수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남긴 약정서 덕분이야. 엄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아들아.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진실의 그림자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걸.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판사의 입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빼앗긴 인생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어요. 10월 초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사이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제 밤이었죠. 어머님,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약정서 서명, 박민수 씨 거 맞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어요. 다행이에요. 은행 거래 내역도 완벽해요. 어머님 계좌에서 직접 나간 돈이 매매 대금과 일치합니다. 내일 승소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지난번보다 익숙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법정 앞 복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 방청객이 많았습니다. 기자도 더 많이 보였고요.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색이 없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엔 서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수지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이 꽉 찼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오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판사였어요.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재판 이후 필적 감정과 금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먼저 원고 측 증인을 듣겠습니다. 원고 김정순, 증언대로 나오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어요.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선서하세요. 저는 오른손을 들었어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본 부동산 매입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은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샀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아들 민수가 세금 문제로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이름 대신 며느리 이름으로 올렸을 뿐 돈은 제가 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증거를 제시하세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먼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모니터에 통장 사본이 떴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원고 김정순의 계좌에서 1억 9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5일 동일한 금액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송금됐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여기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가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 통장을 만든 기록, 30년간의 입금 내역입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시장 좌판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때가 그리웠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죠. 수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건 증여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돈이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소리쳤습니다. 그건 증여예요. 제가 받은 돈이라고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약정서의 서명은 고 박민수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정서 내용은 명확합니다. 실제 자금 제공자는 김정순이며 명의만 박수진으로 한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수 씨의 서명과 통장 거래 기록이 일치합니다. 원고 김정순이 실제 구입 자금을 제공한 것이 명백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시어머니가 진짜 주인이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빼앗으려 했대. 수진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본 부동산의 실제 구입자는 원고 김정순으로 인정됩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 박수진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망치가 탁 소리를 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해냈다. 내가 남긴 약정서 덕분에 엄마가 이겼어. 고마워, 아들아. 변호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피고석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집, 내 인생 전부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의 흐느낌이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저를 봤어요. 집은 잃을 수 있어도 양심은 팔 수 없단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등기 이전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승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 이긴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승우야. 할머니 이겼어. 진짜요? 할머니 대단해요. 승우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승우야, 할머니 곧 볼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승우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 민수가 지켜준 덕분에 내가 이겼어.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0월 5일 마이너스 최종 판결. 승소. 소유권 회복. 노트를 덮으며 민수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 덕분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무게, 배신의 아픔, 외로움의 밤. 모든 게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통쾌한 역전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복수의 끝에서 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미움보다 평안이, 분노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요. 그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안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팔 거예요. 수진과 손주들이 아직 그 집에 있었습니다. 대출 때문에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대출금 2억 원을 갚지 못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고 강준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수지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새 옷도 모든 걸 팔아야 했어요. 승우가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일 울어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 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엔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2억 4천만 원. 처음 샀을 때보다 5천만 원 올랐더군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요.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수진의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나니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대출까지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죠. 그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예전부터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 마을. 작은 전원주택을 임대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제 집이에요. 누구 이름도 상관없는 제 마음이 편한 집. 며칠 후 마을 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이장님께 인사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이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았죠.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장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마을에서 환영할 겁니다. 그렇게 시니어 쉼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의 사흘, 집 마당을 열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이었어요. 점점 늘어나 10분, 15분이 됐습니다. 함께 밥을 지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식사 후엔 차를 마셨습니다. 대추차, 유자차, 생강차.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쩌다 여기 오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 쉼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저녁이면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수가 초등학생이던 때였어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평안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평안하다, 여보. 미움을 내려놨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에 쌓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승우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승우야.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승우가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나 대학 붙었어요.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승우가? 네, 공대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승우가 다 컸구나. 할머니 자랑이야. 승우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와, 할머니 집 정말 좋다. 마당도 넓고. 그래, 할머니가 만든 쉼터야.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해. 승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승우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대요. 그 말 전해달래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승우야, 할머니가 이제 이해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엄마도 그랬을 거야. 할머니는 엄마 용서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 미워하는 건 나만 힘들더라. 그래서 놓아줬어. 승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그날 저녁 승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승우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엄마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많이 먹어. 승우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자주 놀러와. 할머니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 꼭 또 올게요. 승우가 떠난 후 저는 마당을 걸었습니다. 문득 대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하얀 국화. 그 옆에 쪽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 저는 국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미워도 내 식구였지. 민수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손주들 엄마잖니. 국화를 화병에 꽂아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